1984년 유난히 추웠던 1월 어느 날 평범했던 한 가정의 일상은 끔찍한 비극으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한밤중 정체불명의 남성이 망치를 들고 베넷 가족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그날 밤 브루스와 그의 아내 데보라 그리고 8살 딸 멜리사는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고작 3살이었던 둘째 딸 베네사만 유일하게 기적처럼 살아남았지만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녀를 한순간에 잃은 코니는 유일한 생존자였던 손녀 베네사를 사랑과 헌신으로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범인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가족을 잃은 그날 밤의 악몽은 평생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지 35년이 지나고 DNA 분석 기술의 눈부신 발달은 마침내 그날 밤 그 집에 침입한 괴한의 정체를 밝혀냈습니다. I just want to say I'm very happy that it's all over. Been a long time waiting for this. (1957년생인) 브루스 베넷은 20살이 되던 해에 19살의 데보라와 결혼했습니다. 이후 브루스는 해군에 입대해 하와이 진주만에서 소나 분석가로 복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그에게 고급 장비를 다루는 경험과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주었고 젊은 부부는 차곡차곡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1976년 1월 첫 딸 멜리사가 태어났으며 그리고 5년 후인 1981년 둘째 딸 바네사가 태어나면서 그들의 가족은 완성되었습니다. 브루스가 해군 복무를 마치고 가족 곁으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그들만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1983년 콜로라도 오로라에 첫 집을 마련하며 그들의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부부는 가구 유통 사업을 함께 운영하며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삶을 이어갔습니다. 브루스와 데보라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덕분에 멜리사와 바네사는 따뜻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1984년 1월 15일 일요일 그날은 첫째 딸 멜리사의 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 집안은 웃음과 축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생일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차고 문이 아직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브루스에게 문을 닫으라고 말하며 떠났습니다. 그 장면은 평범한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지만 그게 마지막 경고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1월 16일 월요일 브루스의 어머니 코니 베넷은 한 통의 불안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운영하던 가구점에 출근하지 않았고 집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전화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든 코니는 망설임 없이 차를 몰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어제 보았던 그대로 차고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고 평생 지워지지 않을 악몽과 마주하게 됩니다. 계단 아래 아들 브루스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그의 머리는 심하게 훼손돼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목에는 깊은 자상이 남아 있었고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패닉에 빠진 코니는 이웃집으로 달려가 도움을 청했고 이웃 주민이 곧바로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과 구조대가 도착해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안방에서 데보라가 발견됐습니다. 그녀 역시 머리가 심하게 훼손돼 있었고 잔혹한 폭행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방에는 8살 멜리사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그녀는 심하게 맞고 칼에 찔린 상태였습니다. 멜리사 얼굴은 담요로 덮여 있었고 몹쓸 짓을 당한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3살 바네사는 머리에 심각한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었지만 아직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바네사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이 경찰은 곧바로 현장 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차고 앞 눈 위에서 발견된 데보라의 지갑은 누군가에 의해 뒤져진 흔적이 있었고
근처에는 가족들을 공격할 때 썼던 것으로 추정되는 피 묻은 칼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치명적인 타격을 준 무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의 상처를 기반으로 수사팀은 범인이 해머 같은 둔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바닥 위에는 범인 것으로 추정되는 피로 얼룩진 부츠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요한 흔적들은 경찰과 여러 사람들이 사건 현장을 무질서하게 오가면서 점점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멜리사의 생일 파티에 참석했던 가족과 친구들까지 모두 불러 동의하에 DNA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당시 DNA 분석 기술은 걸음마 단계였지만 경찰은 미래를 대비해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3살 바네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의료진은 밤새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녀의 작은 몸은 믿기 힘들 만큼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머리와 턱은 심각하게 손상됐고 팔, 다리, 엉덩이는 모조리 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바네사의 몸에는 몹쓸 짓을 당한 흔적까지 남아 있었으며 그녀가 여전히 숨을 붙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사실 오로라 지역에서는 이미 2주 전부터 무언가 섬뜩하고 기묘한 범행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평범한 사람들의 집에 같은 방식, 같은 수법의 잔혹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2주 전인 1월 4일 콜로라도주 오로라의 한 주택가에서 젊은 부부인 제임스와 킴벌리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킴벌리는 침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제임스는 다른 방에서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킴벌리는 갑자기 나타난 정체불명의 괴한에게 머리를 가격당해 쓰러졌습니다. 비명을 들은 제임스는 곧장 킴벌리에게 달려갔지만 괴한은 그를 향해서도 둔기를 휘둘렀습니다. 제임스는 머리에 큰 부상을 입었으나 끝까지 저항했고 이에 괴한은 도주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범인이 차고문을 통해 침입한 사실을 확인했고 범인이 버리고 간 망치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눈밭에서 킴벌리의 지갑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 있던 현금만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제임스는 두개골 골절을, 킴벌리는 뇌진탕을 입었지만 두 사람 모두 끝내 회복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콜로라도 지역사회를 다시 충격에 빠뜨리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피해자는 50세의 패트리샤 스미스로 그녀는 딸과 2명의 어린 손자들과 살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샤는 부유한 고객층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우아함과 품격을 갖춘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습니다. 1984년 1월 12일 아침, 딸은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고 손자들은 어린이집에 맡겼기 때문에 패트리샤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패트리샤는 2층에서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오던 중 누군가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반응할 틈도 없이 거실 한복판에서 그녀의 목숨을 앗아가는 잔혹한 공격이 벌어졌습니다. 패트리샤의 딸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어딘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차고 문은 열린 채로 있었고 집안은 불이 꺼진 채 텔레비전 화면만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서자 어머니 패트리샤는 어린이 담요에 덮인 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패트리샤의 바지와 부츠는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몹쓸 짓을 당한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곁에는 피가 묻은 망치가 무심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범인은 그녀를 살해한 후 위층으로 올라가 패트리샤의 지갑을 뒤져 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패트리샤가 끔찍한 공격을 당한 바로 그날 또 한 명의 여성이 잔인한 범죄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도나로 프론티어 항공사 승무원이었으며 그날은 모처럼 쉬는 날이었습니다. 비행기 조종사인 남편은 장거리 스케줄로 집을 비운 상태였고 다음 날 아침 집으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나는 평소처럼 장을 보고 우편물을 챙긴 뒤 차를 세우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려는 바로 그 순간 누군가 그녀의 관자놀이를 공격했고
그 충격에 도나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에 도착한 남편이 차고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바닥에 이어진 피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 피는 차고에서부터 집 안으로 그리고 침실까지 이어져 있었고 그곳에는 도나가 심각한 머리 부상을 입은 채 침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론은 즉시 911에 전화를 걸었고 도나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의료진은 그녀의 상태를 살피던 중 역시나 몹쓸 짓을 당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남편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조사 끝에 그는 무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범인이 사용한 무기로 추정되는 망치가 발견됐지만 안타깝게도 지문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기적처럼 살아난 도나는 머리 부상으로 인한 단기 기억 상실 증상을 겪으며 사건 당시의 기억을 대부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나의 공격이 있은 지 6일 후 베넷 가족에게 끔찍한 일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4개의 범죄 현장에서 경찰은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했지만 범행에 사용된 해머에서는 식별 가능한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1980년대 당시의 법의학 기술은 오늘날만큼 발전되지 않았고 DNA 분석 역시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연쇄범죄자를 추적하기 위해 FBI는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인의 심리와 행동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파일러는 이 공격자가 특정 피해자를 미리 노리고 계획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기회주의적 성향을 가진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마치 사냥꾼처럼 동네를 배회하며 열린 차고문이나 잠기지 않은 출입구처럼 쉽게 침입할 수 있는 틈을 노렸습니다.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가면 그의 공격은 빠르고 치명적이었고 거의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프로파일러는 범인이 20대 초중반의 젊은 남성으로 고등학교는 졸업했지만 대학에는 진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습니다. 반복적으로 해머를 사용한 범행 방식과 특정 신발 자국 등을 근거로 건설업이나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인물일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프로파일러가 확신한 것은 이 범인은 잡히기 전까지 결코 스스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건설 현장을 찾아다니며 누군가 수상한 행동을 한 사람이 있었는지 묻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노동자 기록은 엉망이었고 사람들이 자주 바뀌는 일터의 특성상 누가 언제 어디서 일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계속됐지만 새로운 단서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철저히 차고문과 현관문을 잠갔고 일부 주민들은 아예 총을 구입하거나 심지어 잠을 잘 때 헬멧을 쓰는 사람들까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더 이상의 유사 범행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01년 사건 발생 17년 만에 DNA 샘플 분석이 완전히 완료되면서 오랫동안 해머킬러로 의심을 받았던 용의자들은 모두 혐의를 벗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의 정체는 여전히 미궁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흘러 2018년 수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수사관들이 유전학자들과 협력해 DNA 데이터를 공공 및 개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단 일주일 만에 유전학자는 결정적인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DNA가 잉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수사팀은 수사 범위를 오로라 전역으로 확대해 총 40명의 잉이라는 성을 가진 남자들을 추려냈고 그들을 한 명 한 명씩 철저히 조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개월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마침내 2018년 7월에 수사팀은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네바다주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 재소자의 DNA가 범인의 DNA와 완벽히 일치한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알렉스 잉입니다. 그는 1960년 8월 14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태어나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퇴학당했고 캘리포니아 사크라멘토에서 절도 혐의로 소년원에 수감되었습니다. 출소 후 위탁 가정에 맡겨졌지만
단 2주 만에 가출해 전국을 떠돌며 절도, 주거침입, 차량 절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며 끊임없이 감옥을 들락날락했습니다. 1983년부터 콜로라도에서 살기 시작한 알렉스는 1984년 초부터 해머를 들고 다니며 집에 침입해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사건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자 알렉스는 콜로라도를 떠나 아리조나 킹맨으로 이동했습니다. 1984년 1월 27일 그는 또다시 로이 윌리엄스라는 남성의 집에 침입해 집안에 있던 화강암으로 로이의 머리와 가슴을 내리찍었습니다. 941생으로 목숨을 건진 로이는 범인의 인상착의를 경찰에 제공했고 결국 도주 중이던 알렉스는 1984년 2월 2일에 경찰의 추격 끝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1급 살인 미수와 1급 강도 혐의로 기소되어 유타주 교도소에 수감되었지만 그해 8월 초 법원 심리를 받기 위해 이동 중이던 알렉스는 대담하게 탈옥에 성공했습니다. 도주 중이던 알렉스는 열린 차고문을 통해 한 주택에 침입해 낸시와 크리스 부부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서 부상을 입힌 후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탈수와 기아 상태로 약해진 알렉스는 탈옥한 지 4일 만에 다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추가 혐의까지 적용되어 기소됐고 총 110년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2018년 7월 콜로라도 경찰과 검사들은 네바다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알렉스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수사관들은 그에게 과거 피해자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처음에 알렉스는 그들을 전혀 모른다고 잡아떼었지만 시신 사진이 제시되고 DNA 샘플 제출을 요구하자 그의 표정이 굳어지고 얼굴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답변을 거부하고 변호사를 요청했습니다. 사실 알렉스는 이미 34년 복역 중이었고 곧 가석방 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석방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었으며 심지어 데이팅 사이트에 자신의 프로필을 올려 여성들과의 만남을 기대할 정도로 바깥 생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법원의 명령을 받아 알렉스에게서 다시 DNA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베넷 가족 사건과 패트리샤 사건에서 발견된 DNA가 알렉스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알렉스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고 어떻게든 시간을 끌기 위해 발악했습니다. 변호사를 동원해 무려 16개월 동안 수십 번의 항소를 하면서 네바다에서 콜로라도로 송환되는 것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2020년 2월 네바다 대법원은 마침내 알렉스의 콜로라도 송환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스가 저지른 수많은 범죄들 중 일부는 치명적인 결과가 없었고 또 일부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려 검찰은 모든 범죄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아쉬움을 안아야 했습니다. 결국 검찰이 법정에 세울 수 있는 사건은 베넷 가족 살인사건과 패트리샤 살인사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마침내 베넷 가족 사건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알렉스는 3명의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법원은 그에게 3번의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어진 패트리샤 살인사건 재판은 알렉스의 정신감정 문제로 여러 차례 미뤄졌지만 2022년 4월에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알렉스는 다시 한번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베네사는 어린 시절 겪었던 끔찍한 기억 때문에 우울증과 각종 중독에 시달리며 힘겨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반항과 가출을 반복하며 방황했고 그런 베네사를 바라보는 할머니 코니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베네사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로 머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